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 하나,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하나, 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세대들의 성향이 약간은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제가 도표로 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의 시발점이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거의 급등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왜 그랬느냐라고 여쭤보면 뭐 패널 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답은 명쾌하게 나와요. 돈을 많이 풀어서. 맞죠? 돈을 많이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집 사야 돼. 근데 돈이 왜 많이 풀렸지? 집 사라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팬데믹이 들이닥쳤으니까 분양하는데 사무실 가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돈을 막 지급을 하고 나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은 한번 탄력도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쫙 가잖아요. 집값은 올라가죠. 돈은 많이 풀렸죠. 팬데믹이라고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더듬이가 촉각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급등의 폭이 학자들마다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 틀리죠. 여기서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을 2017년 기준 연도로 볼 거냐, 2019년도를 기준 연도로 볼 거냐 각자 틀려요. 어쨌든 한문도 교수나 이광수 대표 같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으니 조심하자라고 하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앞으로 30에서 4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다음에 긍정론자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만나본 분들 중에서 긍정론자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김광석 박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몇 개 내놓으셨는데 그분 생각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도 연착륙될 거고 한국 경제도 덩달아서 어느 정도 따라간다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정치 경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제 개인의 견해는 어떠냐. 앞에서 제가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산해 놓은 그래프와 분석 자료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첫 번째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하나. 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향후에 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세대들의 성향이 과거의 주택 구매 성향과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네거티브 샥이 포지티브 샥보다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충격이 긍정적인 충격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우리가 최근에 접했던, 그러니까 많은 젊은 분들도 이해하는 이게 경제 위기였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 단면이 1998년, 2008년 요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헝다가 파산했고 삐구위엔이 파산 직전이고 중증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구조조정 요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울고락불고락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지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죠. 정부가 이럴 때 이제 장작에서 불씨가 꺼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장작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불이 제대로 붙겠구나 싶어서 장작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궁이에서 불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작에 불 붙는다고 해서 아궁이를 꽉 장작으로
막아버리면 불 꺼집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PF 부실 대출은 이미 금융감독위원장님과 그리고 새로운 경제수석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에 참모들이 또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말하지 않고 있던 점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표현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아직 때가 이르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어가면 되겠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답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또 우리 뭐 한문도 교수나 이광수 대표 또 뭐 KB에 있는 우리 저 박선임 연구위원 이런 분들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사 또 직접 주택을 사고 팔고 경매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이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시장 친화적인 내용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PF 시장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145조 규모라고 발표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통 경제는 그렇잖아요. 고위험이 있는데 고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저위험 고분배 사회로 가고 있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의사 선생님 변호사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분들은 고위험 직군이에요. 저위험 직군이에요. 그죠? 저위험 직군이죠. 그래서 사회 풍토, 문화가 저위험을 하면서도 소득은 많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추세선을 타고 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십시오라고 하면 중산층 이하 분들은 못 하세요. 근데 돈 많은 분들은 하시겠죠.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줍줍할 수 있는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의 10%의 상위층들이 전체 국가부의 64%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한 7, 8년 전에 연구 논문으로 나왔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화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는 쉽게 들어가기가 힘든 시점이다. 좀 더 조심해서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그 신디케이트이 존재를 해요. 이해 집단. 다른 말로 하면 카르텔이 존재를 해요. 시행시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고 돈을 대겠다. 자금을 준비해서 이제 여기 땅 합시다. 그럼 건설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공사, 시행사가 존재를 하고 분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이니까요. 그럼 선분양하면 시행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거는 소규모 건설사들은 그렇게 해요. 시행사들은. 근데 대부분 큰 기업들은 분양하는 사무실을 누구에게 뚝 떼줘요. 자, 너희들이 좀 팔아줘. 그래서 뚝 떼죠. 그럼 이제 분양 사무소를 만들고 분양을 하는 업체가 하나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온갖 가문이설로 소비자들을 다 유혹을 하죠.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크리넥스 티슈 한 박스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잠깐 사무실 들렸다 가시라고. 그 분양 사무소예요. 그다음에 그게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 사무소가 또 만들어지죠.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월로 관리비를 받아내고 건물 보수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보수해주는 그 관리 조직이 하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PF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 카르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카르텔은 여러분에게 수요를 유도를 해내요. 끄집어낸다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길 가고 있는데 자 잠깐 들려서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이게 수요예요. 근데 PF 대출의 경기가 좋을 때는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보세요 하면 안 볼까 하는 재미삼아 뭐 티슈라도 하나 얻었으니까 미안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돈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가버리세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PF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거든요. 그럼 무슨 프로젝트냐? 건설하는 프로젝트예요. 건설은 어떻게 하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시행시공하는 분한테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시청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땅값이 전체 건설비의 7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자재비가 오르긴 올랐지만 뭐 철근값이 2배로 뛰고 한 것도 맞고 콘크리트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땅값이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땅값이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되죠. 근데 싸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PF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 하나 짓고 싶어요. 어디다 지을까 이렇게 보니까 요즘 서울에도 종로를 가도 그렇고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도시 재계획 개발 재계획하는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에 땅이 나왔다, 매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디어는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병원 건물을 짓거나 약국 건물을 지어서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에 젊은 층, 유동층들이 좀 많아 보이니까 오피스텔을 지어 올릴까? 아니야, 이게 신혼부부 주택을 올릴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은행도 찾아가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을 사는데 이 A4 용지가 제가 구매하려고 한 땅, 물론 이렇게 반듯한 땅은 잘 없습니다. 이 땅을 제가 살려고 해요. 그럼 이게 한 100평 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면 100평이니까 1억이잖아요. 근데 저는 1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1억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 1억 빌려주는데 이자는 얼마로 해. 그러면 제가 요 돈을 빌려서 이 100평 되는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까지는 간 거예요. 그럼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시공사예요. 그럼 시공사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굴지 기업들을 브랜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작은 자영업자 스타일이니까 제 그냥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건설사는 하나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건축하는데 돈이 또 얼마 들겠죠. 그러면 이 돈도 저는 돈이 한 푼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빌려야 돼요. 빌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죠? 선분양이니까 분양을 하잖아요. 건축으로 땅을 사고 나자마자 바로 분양 사무실을 열어서 우리 이렇게 오피스텔 지을 겁니다. 저들 오피스텔 하나씩 분양 받으시죠. 라고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막대금 들어오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중간에 누가 하나 끼어 있으면 이 기관 또는 이 사람을 브릿지라 그래요. 다리.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옹달 책방의 온담 선생님한테 당신이 금융 쪽에 많이 아니까 당신이 좀 가교 역할을 좀 해주세요. 브릿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브릿지가 하나 그게 또 브릿지론이에요. 그러면 커미션은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이 올라갔다. 오피스텔이나 부부 신혼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분양이 다 되면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 성냥갑 같은 아파트 한 20층 올려서 한 몇 가구 정도 몇 세대 한 층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세대를 만든다고 쳐봐요. 20층이면은 얼마죠? 400개잖아요. 400가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400개를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400개 분양가를 갖다가 4억으로 잡아보세요.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으키고 한 거를 갖고도 남죠. 이제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였죠? 분양이 다 된다면.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존재하죠. 하나가 분양이 다 안 되죠. 이자가 옛날보다 비싸졌죠. 그러면 이 시행 시공을 했던 회사들은 자금을 은행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금을 시공사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은 뭐 짓지도 못하고 콘크리트 벽만 가지고 있거나 경매에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규모가 지금 한 145조 된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너질까? 아마 쓰러지는 기업들이
몇 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그다음 문제는 뭐예요? 저축은행이나 자산운용사나 금융계가 이제 싹 가겠죠. 그러면 이 금융사 중간에 있는 이 금융권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그렇죠. 1금융권한테 돈을 또 빌렸겠죠. 1금융권은 누구한테 빌렸겠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큰 은행에 빌렸겠죠.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꽝꽝꽝 하면은 이제 금융산업이 붕괴. 그러면 환율은 급등.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해였나요? 그 10월 달이었나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 때 그 하나로만 50조 채권이 돌아온다,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L 건설 회사 대기업이죠. 유동성 부족 문제로 부도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게 내년 4월 내년 한 해 대한민국을 옥죄할 수 있고 이 규모의 한 100배 되는 규모가 부실 규모가 PF 대출 부실 규모가 그림자 금융으로 그림자잖아요. 그죠? 이 금융권에 숨어 있잖아요. 원래는 1금융권으로부터 빌려와서 2금융권이 빌려주고 한 건데 마치 사고는 여기서 터진 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1금융권에서 원래는 빌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 그래요.